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중독에 대해 파헤치는 남자 전남대 심리학과 황석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위 중독 중에 도박 중독을 시작해서 이 도박 중독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도박 중독만큼이나 흔한 인터넷 중독 그리고 인터넷 중독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과연 인터넷 없이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사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아마 수십 번은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노트북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생활 또는 일상생활에 없으면 안 될 그러한 도구이자 매체로 자리 잡고 있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보급률이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55%가 인터넷을 55% 이상이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것도 2018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67% 이상,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3명 중에 2명 이상이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 인터넷을 통한 정보 습득이 그리고 또 인터넷을 통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뺄 수 없는 우리 생활의 일상적인 요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또 건전한 방식으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그러한 인터넷 중독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자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 하면 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터넷 사이버 공간,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다른 사람들이 알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상에서 여러 행동을 할 수 있는데요. 게임상에서는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캐릭터를 통한 대안적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런 새로운 정체감을 탐색하고 또 그 콘텐츠에 따른 정체감을 발달 또는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그 초등학교 5학년이 큰 어떤 클랜을 지도하고 클랜을 리드하는 그러한 군주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 되게 예쁜 아바타를 사용해서 춤을 잘 추는 그러한 캐릭터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어떤 장점이 있기도 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이러한 그런 매체를 통해서 대인관계를 쉽게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게임상에서 게임을 같이 하면서 친해지고 같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이런 목표 지향적인 활동을 통해 쉽게
이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고요. 또 소속감과 공감대가 쉽게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재미없는 지루한 일상으로부터, 그리고 또 스트레스가 많은 이러한 일상으로부터,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 그리고 또 이런 문제 해결이 어려운 그러한 일상으로부터 잠시나마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시간이 처음에는 잠시 동안, 또 뭐 한 게임만, 또는 한 동영상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일상이 돼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 순기능적으로는요, 이러한 이 게임을 할 때 자신의 기술, 게임을 하는 기술을 잘 숙달하고 숙련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 무엇인가를 잘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게임 또는 유저들의 존경과 지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이버 공간은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역할이나 즐거움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너무 이것에 빠지면 심한 문제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초래하는 인터넷 사용을 일부 연구자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중에 골드버그라는 연구자는 1996년도에 벌써 인터넷 중독 장애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인터넷 중독 장애를 물질 중독의 진단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물질 중독에서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그런 진단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성, 금단 증상, 사회 직업적 활동의 손상 등의 정의가 이 인터넷 중독 장애에 포함이 됐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인터넷 사용, 즉 병리적 인터넷 사용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3개 이상의 진단 기준이 충족되면 인터넷 중독이 진단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골드버그에 따르면 첫 번째는 내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내성이란 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만족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과, 또 인터넷을 이전과 동일한 시간 동안 사용을 해도 즐거움이 이렇게 감소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진단 기준은 금단인데요. 인터넷 사용을 줄이거나 멈춘 뒤 며칠 후는 한 달 사이에 다음 중 2개 이상의 증상이 발생하는데, 초조, 불안, 인터넷과 관련된 강박적인 생각, 인터넷을 하고 싶다, 막 자기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생각이 계속 침투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강박사고고,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환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터넷 게임의 어떤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기도 하고, 또는 그러한 어떤 이미지를 보게 된다거나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또 그것과 관련된 꿈을 꾸기도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행동을 하는데, 이게 마치 자기가 게임을 하는 것 같은, 또는 인터넷을 지금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게끔 해서 이런 금단 증상으로부터 잠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 금단 증상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중에 2개 이상 발생했을 때 이 금단 증상의 기준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단 기준은 계획한 것보다 인터넷을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사용했을 때가 그 진단 기준이고요. 네 번째 진단 기준은 인터넷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또 그렇게 시도를 했을 때 반복되게 실패를 하는 경우, 바로 네 번째 진단 기준이 충족됩니다. 다섯 번째는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터넷 또는 PC방을 가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시간이 많이 든다거나 또는 인터넷과 관련된 그런 동영상을 또 찾아서 확인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경우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한 정보를 또 블로그, 관련 블로그나 사이트에서 찾아보는, 그리고 또 관련 그런 모임 또는 집단 활동을, 클랜 활동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진단 기준은 인터넷 사용을 위해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또는 여가 활동을 포기하거나 줄이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다른 중독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진단 기준이죠.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상적인 또는 중요한 그러한 역할이나 책임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책임 완수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진단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그 결과로 인해서 반복적인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체적인 문제, 또 직업상의 문제가 반복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런 문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또 그것을 멈추지 못하는 경우, 일곱 번째 진단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곱 가지의 진단 기준에 여러분들 몇 개나 해당되는가요? 실제로 인터넷 사용 장애 또는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장애 또는 인터넷 게임 중독과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인터넷 게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 중독될 수 있죠.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와 다양한 그러한 자극들이 또는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에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과잉해서 사용할 때, 특히 개인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때 특히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고위험 인터넷 사용자, 전문적으로는 중독자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고위험 사용자라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면요, 지속되는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사이버 공간과 현실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간의 자기 정체성 간의 구분이 모호해지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 현실 속의 어떤 관계와 사이버 공간 간의 관계가 그런 관계의 설정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인터넷상에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한번 인터넷에 접속하면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멈추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연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그래서 이것만 하고 또 이것만 확인하고 또 이 사이트에 한 번만 접속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지속해서 사용하고, 그런 과정에서 인터넷 사용 시간이 점차 증가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핸드폰 사용에 할애하는지를 물어보고 그 학생들에게 핸드폰 사용을 실제로 나타내는 또 기록하는 그런 앱을 사용하게 하면 많은 학생들이 실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시간보다 실제 인터넷 사용 시간이 매우 많은 것을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인터넷 사용으로 인해서 가족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지 않고 인터넷을 또는 게임을 하다가 가족과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불안, 우울, 분노 그리고 또 공허함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부모님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특히 어떠한 콘텐츠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그런 콘텐츠를 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업 또 학업의 어떤 수행이 저하되기도 하면서 자주 빠지기도 하고 뭐 땡땡이 치기도 하고 또 아픈 것을 빌미로 또 병가를 빌미로 이런 일이나 또는 학교에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용의 시간이 늘어나고 다른 활동 시간은 줄어들고 인터넷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그냥 유튜브나 또는 게임을 하면서 밤 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중요한 것은 또 이 피곤을 피하기 위해서 초저녁에 게임을 또는 인터넷에 접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각성 상태를 다시 이 각성 상태에 도달하면 그때서야 밤늦게 공부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학업상의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죠. 그리고 낮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또 졸리게 되고 수업 시간에 또 자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어떤 일상생활에서의 문제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그런 과도한 긍정적인 기대를 갖기도 하는데요.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얻게 될 수 있는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과도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컨대 뭐 게임을 하다가 뭐 좋은 아이템을 얻어서 그것을 팔아서 뭐 큰 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또는 게임을 하고 나중에는 이것을 통해서 프로 게이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 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콘텐츠들이 있잖아요. 유튜브나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활동을 토대로 내가 어떤 금전적인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와 더불어서 인터넷 활동을 통해서 어떤 친밀한 관계도 형성할 수 있다. 그런 기대, 폭넓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현실적인 기대이기보다 과도한 그런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인터넷 중독 또는 병리적 인터넷 사용과 그러한 양상의 그 모습을 보이는 고위험 인터넷 사용자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사용하지 않을래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터넷. 우리가 이렇게 가까울수록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인터넷 중독이 되는 3가지 원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강의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